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4년 제가 6월 28일, 이제 6월 마지막 날입니다. 그 영업일수로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찍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6월 29일 날, 촬영된 영상을 보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요거를 만든 거는 6월 26일 날 만들었는데, 사실 지금까지도 이거 계속 좀 수정하고 추가하느라고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게 자료 하나하나 이게 또 찾는 게 물론 옛날보다는 되게 편해졌어요. 이게 예전보다는 좀 나아졌지만 어쨌든 좀 업데이트까지 해서 지금 이제 만들어졌고, 오늘 이제 우주항공 파트 4 적외도 위성통신 한번, 이건 이제 앞서도 몇 번 설명이 돼서 뭐 아마 많이 이해들은 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스타링크가 또 올해 한국에 출시한다고도 하는데, 이 위성통신 중에서 적외도 시장이 좀 커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초 지식을 배워야죠.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기초 지식을 배워놓으면 나중에 어떤 이제 이벤트나 뭐 어떤 뉴스들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이 더 통찰력을 발휘하시기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오늘 위성통신에서 이제 적외도 위성통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지구에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데가 많고,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엄청 많고요, 사실. 근데 연결이 안 되는 데도 많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한 이제 5억에서 6억 명 정도가 인터넷을 사용을 하지 못한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끊김없고 어쨌든 지역 제한 없고 빠른 속도로 연결을 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스타링크 같은, 이게 실제로 적외도 위성들이 이렇게 많이 띄어 있어요. 저걸 연결을 해가지고 촘촘히 연결해서 빈틈없는 위성통신을 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지구에 그 인터넷 연결이 없는 집들, 요거, 그리고 위성통신을 이용해서 뭐 항공기라든가 배,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뭐 유람선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RVS가 미국이 그런 건가요? 이렇게 밴 같은 거. 근데 이제 그런 데다가,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도시에서는 굳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도시에 통신망 잘 깔려 있는데, 근데 저런 데 이제 놀러를 간다거나 산에 간다거나 비행기를 탄다거나 바다에서는 막막하죠. 그럴 때 요런 이제 적외도 위성 통신이 인터넷을 빠른 속도로 공급을 해준다. 요게 이제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적외도 위성 통신을 만드는 목표 중에 하나는 이런 거다. 근데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 자율주행까지도 연결이 돼 있고, 드론 택시, 이런 것까지도 다 연결은 돼 있지만, 어쨌든 지금 요런 취지로 좀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적외도 이게 적외도 전에 이제 정지궤도가 있었죠. 그래서 적외도는 이제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데, 요게 적외도고, 정지궤도는 정말 멀죠. 그래서 지구의 그 자전 속도랑 똑같아요. 한 바퀴 도는 이 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24시간 걸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눈으로 보면 정지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구의 자전과 같은 속도로 원궤도상을 회전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도상공 33,000km라고 돼 있는데, 약간 여기 이게 어느 정도 높이인지는 약간 변동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멀리 떨어져 있고, 세 개 위성만으로, 그러니까 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위성 딱 3개만 띄워도 그냥 전 지구를 다 커버할 수가 있대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무궁화 위성이 이미 정지궤도 위성으로 발사가 돼 있습니다. 다만 이게 통신으로 사용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게, 응답 속도가 너무 느려요. 지연 속도라 그러죠. 한 번 이렇게 신호 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거리가 너무 머니까.
그게 좀 단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걸 자율주행으로 쓰기는 좀 어렵고 초고속 인터넷 하기도 좀 쉽진 않은 거죠. 근데 저궤도 위성은 여기죠, 여기. 가까운 거리. 스타링크 위성이 이제 가장 대표적이고, 이게 스페이스X가 이제 쏴준 거죠. 지표면과 거리가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인공위성을 활용해서요. 지연 시간이 짧고 고도가 낮아 지구면에서 위성을 볼 수, 그러니까 이게 낮기 때문에 대신에 단점은 정지궤도는 먼 데서 보니까 다 보이잖아요. 얘는 가까운 데서 보니까 보는 공간이 적어요. 그래서 위성을 엄청 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스타링크,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엄청나게 많은 위성들을 막 쏜 거죠. 그래서 90분 주기고 90분에 한 번씩 도는 것 같아요. 그리고 15분 지속 관측하고 소요 위성수는 한 18개에서 66개 정도 필요하다. 2030년까지 재작년에, 그러니까 2021년도에 40조 원 시장인데 280조까지 굉장히 고성장을 할 걸로 시장은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궤도 위성통신의 필요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 못 쓰는, 여기는 뭐 몇십억이죠, 이게 빌리언이니까 80억 명 중에 인터넷 사용하는 사람이 50억 명이다. 그러니까 나머지 30억 명은 또 못 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요건 이제 인텔리안 테크에 나왔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음영 지역, 취약 지역, 항공 및 해상 지역, 그리고 옛날에 1G, 2G 우리 이제 문자 메시지 보내고, 그다음에 3G. 참 저도 이제 옛날에 90년대 그때 그 핸드폰 없었을 때가 기억이 나긴 하는데, 그러다 이제 제가 군대 갈 때쯤 해가지고 아마 핸드폰이 나왔던 것 같아요.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대하고 났더니 3G 세상이 열렸고, 그리고 그 한 10년 후에 4G. 저 4G가 컸죠. 4G 때 이제 LTE가 되면서 빠른 속도로 지금 인터넷 할 수 있게 되고 동영상도 보게 되고, 지금 이제 5G까지 왔고, 근데 6G는 위성으로 연결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궤도 위성 통신의 최종 종착지는 아마 6G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차세대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그동안 저궤도 위성 통신 사업 관련해서 계속 좀 이게 추진이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예비 타당성 조사가 드디어 3수 만에 통과됐어요. 세 번째 도전 만에. 그래서 이제 저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사업비 3,199억이고요. 6G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때를 목표로 저궤도 통신위성 2기를 발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좀 뛰어들었다. 그리고 이 저궤도 위성통신은 이제 아까도 한번 그림 보여드렸지만, 여기가 저궤도, 여기 중간에 있는 게 중궤도고요. 요 끝에 있는 게 이제 정지궤도다. 여기 스페이스X, 아마존, 원앱, 이 세 개 회사가 가장 이제 대표적이죠, 저궤도에. 그 궤도별 위성인데 여기 보면 위성 발사 기업이 되게 많죠. 근데 이거 보세요. 스타링크가 4,871개. 그냥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냥 혼자 다 땅 따먹게 하고 있어요. 요거 이제 2022년까지 데이터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6,900개 위성이 쏴진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이 속도가 되게 가파르죠. 쭉쭉쭉. 여기에 이제 아마존의 카이퍼 프로젝트라고, 아마존도 이제 공격적으로 발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표 보시면 저궤도, 중궤도, 정지궤도. 그러니까 보면 그냥 한번 정리만 하시면 돼요. 위성 고도가 낮고 중간이고 가장 멀고, 통신 지원 속도가 가장 낮고, 얘는 좀 너무 오래 걸리죠. 공전 주기, 여긴 지구 자전 속도랑 똑같죠. 무게 당연히 가볍고, 대표 기업으로는 스타링크랑 이제 원앱 같은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중궤도는 SES, 그 다음에 인마셋인가요? 유텔셋, 이런 기업들이 이제 정지궤도에 있다. 근데 대세는 여기죠. 저궤도가 확실히 시장을 크게 그 성장을 이끌 걸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게 저궤도 위성통신의 중요성을 알려준 역사적 사건이 바로 이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아마 이건 이제 뉴스 통해서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실제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에 우크라이나가 통신망이 두절돼가지고 일론 머스크한테 요청을 했죠. 단말기 좀 보내달라. 근데 이틀 후에 첫 번째 단말기가 도착을 했고요.
그 5,000대의 스타링크 단말기가 전달이 됐대요. 그리고 나중에 25,000대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 스타링크 통해 가지고 러시아군의 이런 위치 있죠. 요게 이제 러시아군이 지금 이게 서쪽 해안에다가 예, 그 이 탱크 뭐 방어선인가요? 그거 치는 모습이에요. 이런 걸 이제 위성으로 딱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위치나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 위성을 딱 보고요. AI 기업 중에 미국의 팔란티어라고 있어요. 되게 유명하죠. 근데 이제 이 회사가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러시아군 규모랑 예상 위치를 우크라이나 군에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은 그걸 보고 완전 이게 그냥 예, 그 어디 움직이는지 다 보고 있으니 얼마나 좀 손쉽게 공격을 하겠어요. 그래서 반격을 했고 그래서 초기에 밀리지 않고 그러니까 다들 그랬죠. 처음에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이겨서 7일 만에 전쟁이 끝난다. 근데 그게 전혀 아니었죠. 미국의 지원도 있었고 이런 스타링크가 그러니까 이 눈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전쟁에서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예요. 그래서 이제 군사용으로 예, 굉장히 큰 예, 성과를 낸 거죠. 그래서 예, 저궤도 위성통신의 중요성이 그때 한 번 더 부각이 됐고, 자 그리고 이제 글로벌 대표 기업들 몇 개 소개해드릴게요. 그 이제 위성통신 저궤도 대표 기업이 한화 시스템이 지분 투자한 그 원앱입니다. 그래서 유텔셋과 원앱은 합병을 했고요. 유텔셋은 프랑스에 기반을 둔 통신 위성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고, 이건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드렸죠. 한화 시스템 분석해드릴 때. 예. 근데 이제 원앱은 영국의 저궤도 위성통신, 그러니까 원앱이 저궤도 위성이에요. 원앱이. 예, 그리고 유텔셋은 정지궤도예요. 둘이 합병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 시스템이 이 원액과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계약을 맺었고 2022년도에 3,450억 원을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세계 3대 이통사인 인도 바르티, 소프트뱅크, 프랑스 정부, 영국 정부가 주요 주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유텔셋과 원앱의 역사인데 여기 보시면 2020년 바레티가 그러니까 유텔셋하고 여기 이제 원앱 같은 경우도 막 그러니까 원앱이 아마 막 파산당할 뻔도 하고 막 그랬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극적으로 살아났고 이렇게 위성들 띄운 거죠. 634개까지 띄운 걸로 예,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위성을 이렇게 띄웠고 그 다음에 주요 주주들이 이렇게 투자하고 여기 한화 시스템 보이시죠? 하나가 여기 지분 투자했죠. 유텔셋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합병 유텔셋과 이제 원앱은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예, 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원앱의 약간 이제 특징을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스타링크는 모든 걸 다 내재화를 하거든요. 대부분 내재화. 자기가 다 해요. A부터 Z까지. 원래 일론 머스크 스타일이 아시죠? 배터리도 본인이 하려고 하니까. 뭐 전기차에도 우리가 그런 걸 느꼈지만 여기도 똑같아요. 모든 걸 다 내재화하려고 해요. 근데 이 원앱은 아니에요. 안테나나 이런 것들을 외주줘요. 예. 그래서 위성은 만들지만 거기 필요한 부품 같은 거는 다 외부에서 위탁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앱에 주로 공급하는 회사가 인텔리언테크죠. 이 인텔리언테크가 원앱에 안테나를 공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주로 B2B 그러니까 스타링크는 여러분이 가입을 해서 지금 우리 한국은 아직은 못 쓰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개인이 직접 스타링크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럼 거기 들어가면 가입하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직접 가입해서 그럼 단말기를 보내줘요. 안테나하고. 그럼 그거 가지고 내가 집이 만약에 뭐 이런 거죠. 집이 산에 있거나 인터넷망이 없는데 내가 살고 있어요 혹시. 그러면 이제 스타링크 연락을 해가지고 위성으로 이걸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대상을 해요. 스타링크는. 근데 원앱은 기업 위주예요. B2B. 어떤 방식이냐면 현지에 진출을 할 때 통신사랑 제휴를 맺어요. 통신사랑 제휴를 맺고 통신사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런 방식이고 스타링크는 직접 해요. 그냥 우리나라 와서도 뭐 통신사 통하는 게 아니라 통신사랑 경쟁하는 거죠. 약간 이제 그런 방식의 또 차이는 있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 사우디 네옴시티 합작회사도 이 원앱이 설립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원앱이 그 어떤 그 보고서를 보니까 7월에 원래 올해 하반기라고는 돼 있었거든요.
이제 글로벌 그 이제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런칭을 한다고 했는데 7월에 한다고 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되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원앱이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서비스를 일부 지역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글로벌 서비스를 런칭한다. 그러니까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이 조금 더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기업이 바로 이 스타링크죠.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가 만든 회사예요. 그래서 스페이스X는 뭐죠? 우주선 만드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헷갈리지만 이거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랑 스페이스X를 갖고 있어요. 근데 스페이스X랑 테슬라는 관계가 없어요. 이것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테슬라의 자회사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실제 계세요. 근데 아닙니다. 둘은 지분 관계가 없어요. 네. 근데 솔직히 사실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비상장이라 공개가 안 돼요. 스페이스X. 근데 주요 주주에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아마 지분 관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일론 머스크가 둘 다 갖고 있으니까 일론 머스크의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스페이스X는 아무튼 우주선 만드는 게 우주선 팔콘 9 요거 있죠. 요 우주선. 그래서 팔콘 헤비 발사체, 여러 로켓 엔진 이런 것도 우주선 만들고, 그래서 지금 6,000개 이상 저궤도 위성 통해서 스타링크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위성도 만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페이스X는 하드웨어 이런 걸 만드는 하드웨어고, 스타링크는 소프트웨어죠. 스타링크는 이런 스페이스X의 이런 이제 인프라를 이용해서 저궤도 위성 통신을 소비자들한테 쏴주는 그런 서비스, 통신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스페이스X는 이제 향후에 지금 6,000개 정도, 뭐 4,000개, 6,000개 이상 올렸다 그랬잖아요. 앞으로 42,000개까지 쏠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예. 앞으로도 그냥 계속 올릴 겁니다. 그래서 스타링크는 아무튼 스페이스X가 만든 회사입니다. 자회사고 위성 인터넷 서비스 제공회사입니다. 그래서 둘을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스타링크 서비스를 하기 위한 이제 이런 안테나 같은 거죠. 단말기 같은 거. 네. 그리고 저거를 작게 만들어서 이번에 만들었대요. 배낭에 놓고 다닐 수 있게 소형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내가 어딜 가든 간에 이제 그 위성 인터넷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스타링크가 2024년 이제 5월 기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6,078개의 스타링크 위성이 존재하는데 수명은 한 5년 정도 된대요. 이 중에 6,600개가 현재 작동 중이고, 그러니까 지구상에 떠 있는 대부분의 위성은 스타링크예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 거죠. 일론 머스크는 화성 식민지, 이건 책에 나왔던 내용이죠. 화성 식민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전 세계 인터넷 연결 시장의 일부를 자기가 한번 갖고 싶다 그렇게 했고,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스페이스X에 12,000개의 스타링크 위성 비행을 허가를 해줬다고 합니다. 일단 12,000개까지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의 목표는 4만 개죠. 4만 개. 근데 일단 그 허가는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옛날에 이제 스페이스X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스페이스X가 그때 일이 많았죠. 한 3번 정도 발사를 했는데 다 실패해가지고 회사가 진짜 망할 뻔했어요. 그러다가 4번째 성공해서 나사가 투자해서 살아났고, 그것 때문에 지금의 테슬라도 있는 거예요. 다 연결은 좀 돼 있는 편이죠. 당시 정말,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만든 기업은 테슬라가 아니고 스페이스X예요. 스페이스X를 만들었지 테슬라는 다른 사람이 만든 걸 인수한 거죠, 실제. 그래서 스페이스X가 이제 본인의 진짜 첫 이제 스타트를 했던 기업인데 망할 뻔했죠, 그 당시에. 근데 4번째 기적적으로 진짜 그 발사체가 성공해가지고 나사가 대규모 투자해서 살아났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4만 개라 했는데 지금 12,000개만 승인 받았고 3만 개 우주선 추가 발사하기 위해 서류 제출했고요. 지금 22년 11월 7일까지 데이터가 이게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역사상 발사된 위성이 14,450개래요. 그 중에 스타링크 여기가 쏜 게 6,800개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 아시겠죠? 스페이스X는 그리고 이제 국내 서비스 이제 올해 아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2022년 7월부터 서비스를 준비를 했는데 작년에 스타링크 코리아도 만들었는데 일단 등록은 끝났어요. 설비 미보유 기간통신 사업자. 그러니까 기간통신 사업자로 등록이 돼야 통신망을 이제 제공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설비가 없어요. 이게 뭔 소리냐? 아니 설비 없이 무슨 우리나라에 서비스를 하냐? 일본에 그 지상국이 있어요. 지상 기지국 게이트웨이라고 하는데 일본을 이용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일본에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예, 그 한국에 서비스 제공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추진 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야, 일본에 우리 개인정보 같은 거 넘어가면 어떡하냐. 그래서 좀 늦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정부에서도 지금 더 심사숙고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만 좀 어떻게든 이제 잘 해결이 되면 아마 올해 중에 출시할 걸로 원래 작년에 출시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표 기업이 아마존이고요. 그 블루 오리진이라고 있죠. 거기가 스페이스X랑 이제 비슷한 위성 이제 발사하고 발사체 만드는 게 블루 오리진. 그리고 카이퍼 프로젝트가 이 스타링크랑 비슷한 위성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10조 원 정도 투자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이 정말 테슬라 못지않게 제프 베이조스가 지금 우주에 미쳐 있대요. 그래서 아마존 지분 막 1조 팔아가지고 여기에 투자해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진심으로 우주에 좀 올인하고 있는 사람이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그리고 카이퍼 프로젝트를 이제 2019년 4월에 아마존이 발표를 했고요. 예. 앞으로 3,236개의 위성을 발사한다고 신고를 했어요. 예. 물론 이제 스타링크보다 훨씬 적죠. 그리고 2024년 상반기 이제 올해 첫 번째 위성 발사한다고 돼 있고 올해 말까지 베타 서비스, 그러니까 이제 아마 내년부터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6년 중반까지 전체 위성, 그러니까 3,000개 중에 한 1,500개 정도는 아마 발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위성이 발사되면 전 세계 95% 인구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인텔리안 테크는 이제 여기 그 아마존 여기 있죠. 카이퍼 프로젝트에 알려지기로는 게이트웨이 안테나 공급을 이미 공시가 나왔죠. 계약을 맺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인텔리안 테크도 이 아마존하고도 같이 이제 사업을 하는 거죠. 예, 이미 공시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프 베이조스는 어쨌든 우주에 정말 진심인 것 같고 올인하고 있고요. 앤디 제시 아마존 CEO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 인터넷이 연결돼 있지 않은 전 세계 5억 가구, 5억 가구니까 5억 가구네요. 가구지 저도 아까 제가 잘못 쓴 것 같아요. 이거 좀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5억 명으로 저도 5억 명이 아니죠. 여기가 그 안 쓰는 사람들이 지금 한 30억 대니까 그죠. 예. 가구 수로 따지면 5억 가구예요. 5억 가구.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5, 6억 가구. 예. 그럼 사람으로 따지면 2인이나 3인 가구가 많으니까 한 요렇게 따지면 뭐 한 많으면 20억까지는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뭐 저 수치가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5억 가구다. 예. 급히 좀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5억 가구에 인터넷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며 이나 아마존에 근데 왜 인터넷 제공하는 게 저걸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나 이런 의구심이 들 거예요. 왜 저거 한다고 당장에 돈만 많이 들 텐데 투자비도 많이 들고 근데 아마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존 뭐 하는 회사입니까? 클라우드랑 그 아마존 온라인 쇼핑 운영하는 기업이잖아요. 인터넷 사용을 할 수 있는 기업과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유리하죠. 아니 인터넷 안 하던 사람이 아마존 때문에 저 카이퍼 프로젝트 때문에 인터넷 하게 됐어요. 그럼 아마존 또 접속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잠재 고객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OISL 기술을 사용한대요. 저도 이게 정확히 모르는데 어떤 자료를 이제 찾다 보니까 저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지상 500km 상공에서 위성 간소로 데이터 전송을 100GB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행을 하는 건데 위성이 서로 이게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성과 위성끼리도 송수신 하거든요. 네, 그거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해준대요.
그래서 스타링크보다 더 적은 위성으로 더 빠른 인터넷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근데 둘이 이제 자존심 싸움인데 요 OISL 기술이 진짜 그게 효용이 있다면 스타링크는 부족한 걸 메꾸기 위해서 위성을 엄청 쐈거든요. 많이 싼 거 아시죠? 근데 제프 베이조스는 야 그거 아니고 그렇게 많이 올리지 말고 저 우리 이 기술로 그 부족한 거 채우면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마존과 이제 이 테슬라, 그러니까 테슬라가 아니죠. 이 뭐죠? 스타링크의 대결은 좀 계속해서 흥미진진하게 좀 펼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게임은 내년부터죠.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서비스를 할 것 같아서 본 게임은 내년에 펼쳐질 것 같습니다. 요게 그리고 뭐냐면 인공위성이 있잖아요. 정지궤도, 중간궤도, 요게 이제 저궤도죠. 이런 위성들이요. 위성 신호를 딱 주죠. 그러면 여기 게이트웨이라고 있어요. 그라운드 스테이션. 얘가 받아요. 받아서 여기서 다시 쏴줍니다. 신호를. 예, 여기 쏴주죠. 그러면 여기 이제 필요한 곳에 다시 위성이 보내줘요. 이렇게. 예, 그런 방식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인터넷망에 다 연결해 줍니다. 이 게이트웨이가. 예. 그래서 한마디로 저 게이트웨이라고 하는데 저 게이트웨이 스테이션 한마디로 그라운드 스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저게 지상국이에요. 지상국 한마디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상 기지국. 인공위성과 지상을 연결해주는 그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아마존 웹 서비스 있죠.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하는 이거 기업들이 많이 쓰죠. 예. AWS 그라운드 스테이션이라고 이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상 기지국이 위성 신호를 수신하는 과정에서 이게 그 중개 역할을 하는데 마치 지금 클라우드 지금 시장을 아마존이 장악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저궤도 위성 시대에 이 중간 플랫폼을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예, 지상 기지국을 만드는데 돈 많이 들죠. 근데 위성을 쏴서 위성 서비스를 하려는 서비스 업체들이 있죠. 서비스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회사들은 이거 지상 기지국 만들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아마존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빌려달라고 하시. 야, 너네 거 좀 쓰자. 이런 거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이것까지도 생각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AWS 그라운드 스테이션 지금 글로벌 12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이 제프 베이조스도 뭔가 돈 버는 데는 정말 좀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일론 머스크랑 경쟁하다 꼭 이게 아니라 경쟁도 하지만 인터넷 제공해서 돈도 벌고 이런 B2B죠. 이게 기업형 대상으로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인프라 제공하는 것처럼 내가 기지국 제공해 줄게. 이런 거예요. 이런 것도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벌겠다. 이게 카이퍼 프로젝트의 목표가 아니겠나. 이런 또 추측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SES는 이제 유럽 최초의 민간 위성 업체고요. 룩셈부르크에 본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궤도는 아니고요. 정지궤도, 중궤도 70개 이상의 위성 보유하고 있고 유람선, 상선, 레저 요트 부분에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양 사업 위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리디움은 미국의 위성통신 사업자입니다. 이 회사는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극지방을 중심으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지구 전체 다 100% 커버가 가능하대요. 그래서 그리고 위성 정비 및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리듐 넥스트 위성으로 좀 교체를 했는데 이 2019년 초부터 이제 네트워크를 좀 바꿔가지고 새롭게 서비스를 했나 봐요. 그래서 66개 위성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리듐은 단말기도 있어요. 그 약간 위성 통신 핸드폰처럼 생긴 그런 것들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밸류체인 쪽에 그 저궤도 위성 인터넷을 하려면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 일단 안테나. 근데 안테나도 종류가 여러 개인데 이게 기계식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거죠. 파라볼릭이라고 하는데 이게 고정돼 있고요. 그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위성 신호를 추적합니다. 그리고 요 오른쪽에 있는 게 평판형. 저거 이제 이동형이죠. 평판형은 네모나게 생겨 좀 작아요. 그리고 저거 배낭에 넣을 수도 있고 차 위에 지붕에도 올릴 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각도로 신호가 수신이 가능하고 가격도 당연히 비싸죠. 비싼 편이고 한 개의 안테나로도 끊김없이 위성성 수신이 가능해요. 그래서 앞으로 대세는 요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하는 회사가 이제 인텔리언테크랑 하나 시스템의 자회사 하나페이죠. 이거 지난 시간에 한번 소개해드렸죠. 요 회사들이 요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웨이는 뭐냐면 여기 자료들이 있는데 기지국이에요. 한마디로 데이터 네트워크. 여기 위성과 지상의 요거를 서로 주고받아요. 그래서 위성에서 신호 쏘면 얘가 받아서 다시 보내주고, 그리고 위성이 요런 지상 단말 있죠. 여기 요런 데 집이 있죠. 집에다 쏴주는 거예요. 그리고 위성과 위성도 연결하거든요. 예, 여기로 보내서 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눈비가 와서 서로 막 교환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쏴줘요. 여기서 신호를 쏴줘 가지고 일로 보내서 얘가 요걸 받아서 이쪽으로 집으로 보낼 수도 있죠. 그 요게 이제 안테나입니다. 아까 유저텀 여기 요런 거. 요게 이제 유저 안테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게 게이트웨이. 그러니까 게이트웨이는 아까 아마존 설명한 것처럼 이 지상에 설치되는 안테나인데 중간 플랫폼 역할을 해요. 위성과 지상 이 인터넷 필요한 곳을 서로 연결해주는, 예,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테나가 되게 커요. 위성이 신호를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안테나가 크고, 실제 지금 스타링크가 게이트웨이 많이 쓰고 있고요. 예, 커버리지가 그리고 굉장히 넓은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스타링크가 하는 방식이에요. 스타링크 제가 홈페이지 가서 캡처를 해왔는데 여기 스타링크의 위성들이 쏴줍니다. 이 게이트웨이에다. 예. 그렇게 해서 요걸 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보내주고, 여기서 또 게이트웨이가 있고 요걸 통해서, 예, 또 집이나 이런 데 분산시켜 주기도 하고. 예. 그래서 여기 실제 사진인데 어떤 공간 보이세요? 여기가 이제 미국의 어떤 지역 같긴 한데, 예, 요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 있죠. 여기 게이트웨이래요. 여기. 예, 보이시죠? 여기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얘가 이제 신호 주고받는 거예요. 그 스타링크 이제 거기 구글 검색해가지고 한번 들어가 봤더니 스타링크 글로벌 게이트웨이 분포라고 합니다. 아시아 쪽은 왜 표시가 좀 안 되더라고요. 일본에는 있어요. 일본에는 있는 걸로 아는데, 아무튼 요런 데 있고 총 141개가 전 세계에 설치가 돼 있고요. 사이트당 게이트웨이 안테나가 10개에서 40개 정도 설치가 된대요. 예, 그러니까 한 게이트 그 사이트당 10개에서 많으면 40개까지. 위성 10개당 10개의 게이트웨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위성 10개당. 예. 그러니까 위성마다 한 개씩은 이제 게이트웨이가 필요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아마존에 이 카이퍼 프로젝트가 몇 개 띄운다 그랬죠? 얘가 지금 아까 3,000개 띄운다 그랬죠. 3,200. 그러면은 뭐 그냥 게이트웨이 안테나가 3,236개 필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예. 저걸 대당 3억 정도 한다고 하니까, 대당 만약에 이제 다 설치했을 때 대당 3억이면 얼마죠? 3억이면 3억 곱하기 3,236개 해보세요. 얼마 몇 개죠? 1조 나오네. 1조 가까이 나오죠. 그리고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고. 그러니까 요 일단 아마존의 카이퍼 프로젝트의 시장 규모는 한 1조 되는데, 지금 인텔리언테크랑 경쟁사 하나 더 있어요. 걔네가 이제 절반씩 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최대 이제 시장 커질 수 있는 크기는 절반으로 나누면 5천억 정도. 네, 그러니까 인텔리언테크가 한 5천억 정도 시장. 그냥 이건 추측이죠. 이게 계산을 해본 건데 5천억까지도 뭐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아직은 발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금 5천억이 되는 건 아니고 단기적이죠, 단기적. 그래서 시장은 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밸류체인까지 다 분석해드렸고, 이 게이트웨이 이제 공급하는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인텔리언테크밖에 없어요. 예, 아마존 여기 이쪽에. 스타링크는 자기가 알아서 해요. 그래서 여기 스타링크에 공급하는 회사는 아니고, 인텔리언테크는 이제 우리나라 상장사에서는 거기 아마존에 공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업 분석 이제 간단히 해드리면, 인텔리언테크는 원래 해상용 안테나를 만드는 기업이고 글로벌 1위예요. 지상용 안테나도 있고, 예. 근데 본업은 해상용이에요. 그 선박에. 그리고 원앱향 있죠. 아까 원앱 쪽으로 저게도 파라볼레요. 기계식 안테나 공급을 하고 있고, 이번에 드디어 양산 들어갔어요. 평판은 네모난 거. 이게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드디어 개발을 해서, 예, 양산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컴퍼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컴퍼니 A양 게이트웨이 안테나 테스트 제품 및 제품을 수주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컴퍼니 A가 아마존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2번 공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게 이제 첫 번째 사업부가 해상용,
예, 안테나 VS80인데 여기 나와 있죠. 예, 아주 작은 소형 안테나예요. 그래서 여기 선박에 있죠. 굉장히 작아요. 선박에 저렇게. 그러니까 바다에서 배들이 그 송수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통신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선박에 장착을 하고 글로벌 1위입니다. 연평균 6.2% 성장할 걸 보는데 올해 전망은 그렇게 안 좋더라고. 제가 증권사 보고서도 찾아보고 하니까 일단 올해 실적이 안 좋아요. 지금까지 상반기까지 안 좋을 거래요. 왜냐하면 이유가 이 해상용 이쪽이 별로 안 좋아요. 이쪽이 매출 비중이 높거든요. 1분기만 해도 매출 비중이 거의 76%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상용보다 훨씬 높은데 지금 좀 안 좋죠. 그 이유가 이런 이제 고객사들이 있죠. 고객사들이 지금 인수합병을 하나 봐요. 서로. 비아셋이 뭐 인마셋을 인수하고 SES가 인텔셋을 인수하면서 사업 구조 개편할 때 그때는 이제 발주를 안 하거든요. 저게 이제 상반기에 마무리되면 하반기에는 좀 발주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은 이유는 좀 큰 게 요겁니다. 그래서 일단 본업에서 좀 실적 부진은 조금 우려는 된다. 올해는. 근데 상저하고로 가니까 뭐 하반기 좀 나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핵심은 여기죠. 여기 저궤도 위성통신. 예, 이렇게 동그란 거. 요게 원앱에 공급하는 건데 예, 주요 기업들이 이렇게 투자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산, 해상, 안정용, 중장비, 자동차, 항공기까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저궤도 위성통신용 안테나 게이트웨이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리고 인텔리언테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앱에 파라볼릭, 요 네모난 안테나를 공급하고 있고 아마존에 아까 게이트웨이 안테나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셋이라고 예, 요 회사도 이제 주요 고객사로 알려져 있는데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라이트 스피드를 론칭할 예정이래요. 스페이스X랑. 그러니까 27년이니까 좀 아직은 시간이 남았지만 저 회사도 만약에 하게 되면 인텔리아한테 좀 유리하겠죠. 그리고 이 회사의 경쟁력은 위성통신사의 핵심 니즈가 필요성이 장고장이 적어야 되고 가격도 싸야 되고 신속한 고객 대응, 안테나 판매 설치 네트워크 이런 걸 턴키로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가격 경쟁력. 아 이거 뭐예요? 이게 말이 돼요? 아, 이렇게 해주는데 싼 게 어디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걸 원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인텔리안 테크가 그런 걸 뭐 잘 해준다. 뭐 그거를 요거는 회사 전자공시에 나온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평판형 안테나 드디어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봤거든요. 최근에 한 보고서가 나온 것도 있죠. 드디어 평판형 안테나 양산 시작했다. 그래서 실제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저렇게 기사가 딱 나와 있습니다. 사진. 원앱에 들어간 이 네모난 거 있죠. 이 평판형 안테나 드디어 양산이 들어가고 6월 20일 날 첫 출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에 이어서 세계 두 번째로 양산이 됐고요. 예, 2022년 말부터 연구 개발을 해서 드디어 결실을 맺었고 첫 양산은 수율 안정화. 그러니까 수율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수율이 뭐 잘 나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일단 지켜봐야죠. 이제 만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수율 안정화가 빠르면 실적도 금방 좋아지겠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하나의 모멘텀이고 그다음에 게이트웨이 안테나를 공급해서 요게 공시입니다. 2번. 이게 작년 8월, 올해 4월 2번. 누구? 아마존. 아까 컴퍼니 A. 여기에 306억, 356억.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그대로 캡처해 온 거예요. 그 공시 들어가서. 근데 이게 이제 각 공급을 하면 언제까지 공급하냐면 내년 3분기까지예요. 그러면 올해 2분기부터 공급 들어가요. 올해 2분기부터. 그러면 이제 이게 매출에 잡힐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고단가죠. 그래서 이게 2분기 실적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나중에 실적 발표할 때.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 단가는 얼마인지 명확히 나오겠죠. 3억으로 추정은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게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당연히 인텔리언테크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 그래서 요게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준비 중에 있는 컴퍼니 A라고 써 있는데 요게 이제 예전에 인텔리언테크 유증할 때 나왔던 그 자료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궤도 위성통신 게이트웨이 안테나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후속 물량 그럼 25년도 하반기나 4분기에 또 게이트웨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올해 하반기에 한번 추가 수주가 나올지 한 번 더 수주 나오면 이건 진짜 인정을 완전히 받은 거죠. 벌써 두 번째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또 아마존이 달라고 했으면 저 게이트웨이 경쟁력도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또 관전 포인트는
아마존이 컴퍼니 A가 그라운드 게이트웨이 안테나를 또 발주를 할지 그거를 이 인텔리언테크가 또 수주 받을지도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지표는 보시다시피 안 좋아요. 매출 꺾였죠. 영업이익 보세요. 확 꺾여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안 좋았던 거죠. 실적 때문에 그래요. 왜 본업이 안 좋죠. 해상료. 그래서 그게 이제 하반기 돼야 좀 나아질 것 같아서 2분기까지는 조금 실적 부진은 있을 수 있다. 수주 잔고도 좀 줄었고 그래서 하반기엔 좀 보여줘야 됩니다. 일단 하반기 실적도 개선돼야 되고 수주도 늘려줘야 되고 아까 아마존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추가 수주 그 다음에 평판형 안테나 원앱에 들어가는 이게 지금 수율이 지금 개선됐죠. 아니 개선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죠. 이제 만들었으니까 수율이 빨리 잡히면 실적이 도움되겠죠. 그게 빠르면 빠를수록 주가는 빨리 가는 거고 저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주가는 정체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하시면 그래서 일단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정체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결국 8월에 아마 실적 발표할 것 같은데 그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경쟁력 높고 잘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예. 뭐 아마존까지 뚫었다는 건 분명한 경쟁력이 있는데 다만 이게 숫자로 연결이 안 돼서 조금 최근에 주가는 좀 아쉬운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시스템도 있지만 이건 하나시스템은 제가 아주 길게 저번에 분석해드렸으니까 그냥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페이저죠. 예, 하나페이저. 요것도 그때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 인텔리언테크의 평판형 안테나 약간 그 이렇게 경쟁사고 이거는 원래 영국 기업인데 하나 시스템이 인수해버렸죠. 예. 그래서 이 회사는 미국에 진출하려고 그래요. 미국 위성통신 시장. 그래서 어떤 또 경쟁이나 이런 게 아니면 또 미국에서 독자 사업을 해서 성장할지 그것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방송 위성 인터넷 그러니까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 했고 이제 우주항공도 큰 건 다 했어요. 이제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하죠, 사실. 우리가 투자 관점으로 보면 주요 밸류체인이 사실 여기까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 몇몇 기업들 남아 있잖아요. 이제 그 기업들이 중요하지 않는다는 건 아닌데 이제 우선순위로 보면 그렇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좀 못했던 부분들하고 주요 또 중소기업들 몇 개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해서 1주 아니면 2주면 뭐 이 우주항공도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드렸고요. 뭐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근데 한번 검은색으로 좀 바탕을 바꿔봤거든요. 한번 이게 또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저도 한번 이게 좀 가독성이 또 좋다는 얘기들도 있어서 한번 좀 바꿔봤는데 아무튼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